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말할 주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인터뷰에 나가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있어서 이쪽 일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확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인터뷰, 영상, 자기계발서를 봐도 변하질 않아요.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죠. 만약에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조에 팔아서 수익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하다가 말았죠. 이런 사람들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불안이라는 감정의 차이입니다. 단지 불안해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니죠.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 자신감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 때문에 자기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먹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보면서 할 건데 이 책은 사실 자기계발서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표지만 봐도 멋있죠? 이 블럭을 쌓은 모습인데 블럭이 넘어지는 순간을 그렸던 겁니다. 이 전체적인 블럭의 구조가 무너지는 그 현상, 불안감을 느끼는 차이, 불안감을 느껴서 결국에 이 구조,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 구조를 말한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자, 내용을 좀 볼게요. 한 남자는 41살이었고 은행에서 IT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했고 사회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했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남자는 불안감을 느낀 거죠. 게다가 40살이 넘으면 개발자들은 불안해지거든요. 더 젊고 머리 좋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걸 배워서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개발자들은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니까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체성과 자부심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남자의 인생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 은퇴 후에 집 한두 채 갖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죠. 이 계획이 무너진 거죠. 자, 다른 남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47살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교직 교육을 받았지만 교직 교육이라고 하면 교사 쪽인가 보네요. 화가로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림들이 좀 팔려서 괜찮았는데 앞에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인 불경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불안해지기도 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화가가 맞나? 내 그림 솜씨가 아직 부족한가? 이렇게 되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앞에 남자와 다른 점은 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의심을 했지만 그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남자에게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가 개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이고 이런 모습이 현대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 명확성이 있었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날씨와 기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해야 할 일만 했으면 돼요. 모내기도 하고 농약도 치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어쩌다 오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얼만큼 수확할지 대략 눈에 보였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사고만 안 치면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전까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을 이끌었고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주는 일 열심히 하면 보장이 되었는데 IMF가 터진 다음부터는 각자 먹을 걸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구조 조정이 훨씬 쉬웠으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잘 나가는 회사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회가 되었으니 믿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사업체를 차리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죠. 자유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이렇게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어떤 큰 조직들도 책임을 못 지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데 자유를 주면 결국 책임도 같이 주는 거예요. 망하면 네가 잘못해서 망한 거다 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부자들은 외계인들처럼 다른 나라,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여겨졌고 보통 사람들은 굳이 그 계층을 탐내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부자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점점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개인에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에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진 거죠. 갑자기 자유를 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불안감에 쌓이게 된 거죠.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 사람들에게서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노하우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 근래에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분명했다. 교과서처럼 답이 나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런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답을 어디선가 또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게 바로 자기계발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말에서 보다시피 사회 구조 자체가 단순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한 자기계발도 덩달아 붐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죠. 그 누구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빨라요. 역동성이 강한 거죠. 자, 여기를 보면은 과거의 어떤 지식도 이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겠다 해서 강의를 듣고 배웠는데 강의를 듣고 막상 하려니까 네이버 로직이 바뀌고 유튜브 하려고 했더니 노란 딱지가 생기고 어떤 SNS가 유행이었는데 또 다른 SNS가 나오고 이 시기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별거 아닌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막 튀어나오고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대학을 못 간 사람도 부자가 되고 오히려 대학 나오고 박사 밟고 있으면 바보 같아지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조건이나 방법들이 없어지니까 자기 가치관도 흔들리는 거고 인생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불안감에 빠지는 거죠. 자,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사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유로운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도전도 과감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누가 나를 붙잡아 줄까요? 자, 여기를 보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내적, 외적 조건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검증된 전략이 있을까? 우리의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위해서 1990년도에 농장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주어진 환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농장을 했으면 내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하니 현실과 비슷한 불안정한 시장 환경, 해충들 같은 농부에게 시련을 주는 요소들을 투입하는 연구였죠.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교육 수준을 다양하게 했고 목표는 갖고 있는 자원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준 거죠. 오늘 말하는 주제를 소규모 집단으로 실험해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매우 다른 전략을 펼쳤다.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다. 이 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쉽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정된 지식에도 자신의 의지를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기는 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매우 달랐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고 경험에서 가장 성공의 가능성이 큰 익숙한 방법만 고집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 이걸 강의 듣고 책으로 배우기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익숙한 방법만, 옛날 방법만을 고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체적인 통찰 능력을 잃고 이상한 데로 빠진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익숙한 방법을 썼는데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돼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당연히 실험이 끝나고 자신의 결정력이나 행동에 만족을 표하고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신이 실패한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도 이 실험을 주관한 연구자들이 잘못됐다고 남 탓을 한 거예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한테서는 보이지 않았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리학자들은 자기 고향적 전략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적 한계를 경험할 때 불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불쾌한 느낌들, 이 느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방어 기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이 급진 세력,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갖고 극단적으로 그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급진적, 광신주의로 빠져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고깃집에 들어가서 피켓 들고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폭력이다, 뭐 이런 시위를 하는 거나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 아니면 운동에 극단적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와 자기 자신을 차단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 인종차별주의자들, 동물보호론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독일 학자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 전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책들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거고, 사회가 급변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혼자 습관 만들고 의지력 세우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야, 너 바뀌었구나 하고 성공한 사람 시켜줄게 이러는 줄 아나 봐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봤다가 내가 들어가야 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들어가는 거, 그래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내가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이 책은 이어지는데 저렇게 급진적인, 광신적인 사회운동에 빠지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지는지를 알아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대중들을 알 수 있고 그런 세계에서 나의 가치관과 믿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명료했고 평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해서 눈앞에 휙휙 지나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기가 쉬워졌다. 아까 두 남자의 예시 들어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보면 이처럼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의 생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급진 세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독일 책이니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 난민 문제가 더 심각했었죠. 자, 이 책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건 독일의 예시이고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말이 많았죠. 범죄자다, 난민들이 아니고 돈 벌려고 온 거다, 뭐 말들이 많았죠. 정우성은 난민 옹호를 했다가 또 한바탕 호되게 곤혹을 치렀고,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려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중국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난민들까지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지도 않고 국민들끼리 싸우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도 사라질 것 같고 미래도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투표권으로 저항을 하거나 투표를 아예 거부해버리죠.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가가 수용한다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서 무력감, 배신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못 믿고 국회의원도 못 믿는 거고 국가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를 해요. 하던 거나 하고
난민들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방법을 찾겠지 하면서 하던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또 생각을 하고 하던 일에 집중을 하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가 커질수록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자원, 그러니까 직업, 돈, 학력, 등등 자원과 수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자원이나 수단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내 돈이 금방 날아갈 것 같으니까,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잘 못 느꼈겠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잘 못 느꼈죠. 그냥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좋은 것만 준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책임이 크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게 되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국가가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국가 탓을 한 거죠. 아까 농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본 것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사회 자체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사람들 모두가 자원과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호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전망,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보장해 줄 것 같은 곳을 찾아 떠나죠. 그게 바로 급진 세력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인종주의, 운동 중독, 페미니즘, 채식주의 등등 같은 극단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이념들은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야 라고 대안을 제시해주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럴싸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런 극단주의를 이끄는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쉽게 극단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현재 사회에 문제가 많은 건 맞아요. 국가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법안을 만들기 제일 좋은 부분이 반발이 가장 적은 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죠. 국민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사회적인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고, 교육과 신분 상승의 기회는 점점 불공평해지고 있고, 삶의 조건들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다 같이 못 살았는데 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회적인 고립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와 감정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건 자기 자원과 수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안정된 수입원이 뒷받침되어 주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직장이 안정된 느낌을 주지도 못하고 내 지식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도 말했지만 팩트폴리스라는 그런 책들이 지금 사회가 정말 좋다는 걸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나오지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대학 나오면 뭐해? 다른 사람은 유학 갔다 오는데. 또 이렇게 사회 탓으로 가는 것 같지만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자원과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일관성 욕구라는 성격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인지적 일관성 욕구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는 42쪽이에요. 자, 이 인지적 일관성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질서와 구조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명료함과 확실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정해진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올 경우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떠다니는 물결에 같이 몸을 맡기고서 그때그때 상황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어떤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답이 있을 거다라고 열심히 그 답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동이 많은 사회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자극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다양성이나 흥미진지한 거, 변화, 의외성,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고,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겠죠. 불확실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존감이라는 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잘 압도되지도 않고 손상이 되지도 않아요. 특히나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자,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 47쪽이죠. 일관성에 대한 부분. 외적인 혹은 내적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장애물에 대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신감과 문제에 대해서 이해 감각을 갖고 있다.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개방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 강한 학습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실수한 것이나 실패한 점에서 이걸 발전시킬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뭐 타고난 성격 아니냐, 그렇기도 한데 그건 따로 얘기하고, 이 저자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냥 이 저자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은 신뢰라는 거죠. 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위험에 뛰어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돈 많은 사람이 여유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으로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신감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대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지 못한다는 거, 아까 자존감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본다는 건데, 이걸 그대로 타고난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타고나지 못했다면 자기의 인식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숲에서 어떤 큰 나무가 쓰러졌다고 해볼게요.